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창작 꽃 향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관동대학교에서 법정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시하고 수필 문단에 등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의 교재도 당시에 한 20여 권 발간을 했고, 또 이제 시수필집도 한 10여 권을 발간했는데, 문학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데도 저술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문학은 꼭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학을 통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문학 창작 꽃 향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문학 하면은 참 너무나 저는 제 삶에 아주 행복을 주는 귀한 문화예술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는 사무관급 서기관급 이렇게 이제 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만 응시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바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는 단국대학에 와서 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있다가 바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또 대학 교수로 초빙이 와서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동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강릉 하면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바다, 산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시하고 수필 문단에 등단해서 제가 저서도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냈고, 또 시집 수필집도 한 10권을 내다 보니까 너무나 이 문학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어요. 또 제가 작사도 제 시집을 보고 그림군강산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했고, 또 김기웅 선생이 3곡을 작곡해서 15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협회 이제 등록이 돼 가지고 많은 성악가들, 또 성악교수, 또 가수들이 불려나가다 보니까 문화예술, 또 글 쓰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다, 인간의 소통 방식으로서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시 문학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시, 시조, 수필, 소설, 또 희곡, 아동문학, 문학평론 등 문학 창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과도 전공 분야는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신앙인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문예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에 이제 꽃을 활짝 피워서 진리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문학은 물론 신학, 철학, 사회과학, 교육학,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하게 알아야 문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복음의 향기, 또 생명의 진리의 향기를 짙게 뿌릴 수 있음을 제가 글을 쓰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문학의 꽃 활짝 피워서 진리의 향기를 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문학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소방교회 장로로서 신앙생활과 함께 문학 창작 활동, 또 공직 교직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특히 선교사가 관동대 법정대학
그걸 세웠는데 선교사가 세운 이 법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문단에 등단했고 북한 선교의 목표를 두고 세운 사이버대 총장을 여기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회과학 지식은 물론 인문학 또 문화예술 분야를 참고로 해서 오늘 문학창작 강좌 제목이 문학창작 꽃향기 주제의 말씀으로 문학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학의 정의와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학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사람들을 사상 미학적으로 교양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언어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예술을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라고 규정하면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문인협회에서는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시, 소설 부문은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필, 시조 창작과 또 동화 연구과 신앙송 지도과 이 과정 등 다양한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문화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의경미술을 포함하고 있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요즘에 게임까지 문화예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문학이 그만큼 중요하고 문화예술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야말로 연극, 영화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나 교수 재직 때도 국문학을 포함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란 뭐냐? 이제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의 갈래는 양식적 구분을 말하는데 서정 갈래는 시가 속해 있고 서사 갈래는 소설 등이 있고 극 갈래는 희곡, 또 교술 갈래는 수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 갈래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문학 양식이고 서사 갈래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내세워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소설이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극 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교술갈로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수필이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큰 갈래와 작은 갈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큰 갈래는 세계 문학에 통용되는 갈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갈래는 특정의 언어를 매체로 해서 특정 시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문학 창작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학 창작 비결. 인간 삶의 문화예술적 가치 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기쁨, 아름다움의 문학의 꽃을 피워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문학 작품을 잘 전파하고 소통함으로써
진리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간 삶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삶은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상상과 감정을 통한 한편의 드라마, 인생 예술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 기쁜 일, 아픔, 고통, 평안,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저는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하여 고시 공부를 한 6년 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당시 3급을 국가공무원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봉직할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사무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응시 자격 공고가 신문에 나서 응시 합격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서울대 박사과정에 합격했는데, 당시 서울대는 풀로 낮에 와서 박사학위 과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직에 그때 당시에 방송 실장을 하기 때문에 낮에 풀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단국대 대학원에 가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학교에서 법정대학 교수로 오라는 청빙이 와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대학이라 바다와 산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안 되고 공직 교직에 봉사하면서 이제 상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공직 교직으로 봉사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또 이제 문단에 등단하여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 즐기며 하늘이 준 행복한 삶을 열어서 이웃에게도 국가사회에게도 소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시 수필을 쓰며 작사를 통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무엇이길래 나를 매혹시켜 시를 쓰게 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선미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워서 남 주자 하는 마음 담아 한편의 시를 쓰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한한 즐거움이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시인들의 시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나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며 사랑을 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시 쓰는 목적을 두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 해소책으로 시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다 보면 몸의 통증은 금세 사라지고 울적한 마음은 평안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시문학을 구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행과 연을 잘 표현하여 시 한 편을 완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정말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시의 정의와 철학적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교수로 봉직했던 관동대 국어교육과 엄창석 교수하고 친하게 지내었는데, 엄창석 교수는 시의 정의를 말하면서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저 나름대로의 시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유명한 3대 철학자로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니는 시는 모방의 기술이다. 영국 낭만파 시인 워드는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발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개하는 시는 감흥을 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원망하게 하며 가까이 있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려시대 즉흥시로 유명한 이규보 명문 작가는 백운소설에서 시는 정에 감응하여 말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사실은 옛날 과거 급제하려면 시를 잘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최근 AI에서는 시 개념을 질문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는 대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며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AI에서 그 아스크업이라고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 깔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크업에다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시 한 편 써주세요 하면 시 한 편 딱 써줘요. 어떤 제목 주고 하면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물론 AI에서 답변한 시를 저는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시의 특성은 절제된 언어와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내면화된 세계의 주관적이고 은밀한 토로이며 언어가 지니는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개념을 하늘, 자연, 인간 삶을 운율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 시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인간을 보며 진리의 절대성을 새겨 자연, 인간을 함께 노래하는 시를 써서 자연, 인간 영혼에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무인들은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위 학자들의 시의 정의가 절대적 개념이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 정의, 특징이나 기본 시 창작 기법은 고려하면서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학, 법률학 등을 강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은 시창작, 시 전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대상에 따른 설득을 잘할 때 감동을 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또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지적 이성적 설득 방법이죠. 파토스, 감성적 설득 방법, 에토스, 신뢰, 이 설득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 설득에 있어서 에토스적 설득 방법, 즉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강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설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완신으로 지어준 것 아주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이름이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이 이름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부르는 이름대로 뭐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이름 쓰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호적등본을 떼다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해서 완전한 완시로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를 신고가 되는데 면석이가 가운데 획을 떼어내고 완신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완신으로 떼어냈기 때문에 완신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 서로 완전히 믿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적 감각과 함께 신뢰,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 훨씬 더 영혼의 감동을 느끼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관념이란 말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관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철학적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명, 탄생, 사랑, 죽음, 고독감, 허무감, 상실감, 기쁨, 슬픔,
선악 진선 시간, 우주, 마음, 꿈 등 자기 나름의 생각이 관념일진데 시인에게 관념이란 주제의식과 바로 연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면 문학은 구체적이고 사학은 그 중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의 구체적 표현을 고려해서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가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낱말인 사랑은 그야말로 관념이죠. 그러나 시는 사랑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프랑스의 문학 그룹을 이끈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의 몸을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을 구사하며 치밀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아내에게는 불타오르는 수풀의 머리칼이 있고 백열하는 번개의 생각이 있고 나의 아내에게는 최고등성 별의 화환과 꽃매듭의 잎이라고 구체적인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는 묘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동을 거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한 서정주 선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시를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가족, 이웃과 국가, 사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 살도록 하며 특히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서정시의 원리로 삼는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의 시도 대부분 사랑에 참가했습니다. 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랑의 시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랑에 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의 눈빛, 이것은 한국문협회 한국문학인에도 실린 시입니다. 또 사랑의 신호, 가요로도 나왔습니다. 또 사랑의 향기, 가곡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시는 저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이 이렇게 참 우리 지구상에 지구가 있는 한 사랑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정제된 언어, 함축된 언어, 섬세한 언어, 쉬운 언어로 짧게 또 함축된 언어로 써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시적 인식과 시대 상황 또 시관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이념과 사상에 따라 시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과 언어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단순히 보고 생각하는, 자각하는 일상적 인식과는 달리 이미 있어온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서 시적으로 인식될 때 봄산에 핀 진달래나 또 밤하늘의 별을 지시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일깨우며 그리운 얼굴들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과 과학적 진리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인상적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지향합니다. 서정시 기원은 레스보스 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바로 자연스러운 말과 소박한 운율로 사랑과 환락의 세계를 읊었습니다. 서정시에는 창가 형태, 애가체의 형식이 있습니다. 연극시, 극시라고도 하죠. 연극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에서는 시보다 눈으로 보는 예술의 환영을 받아오다가 기원전 534년에 이르러서는 디아니소스 제전의 한 행사로서 등장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18세기 말에서 1900년대까지 개화기는 역사의 와중기였으므로 형식의 변화나 세련보다는 시대정신이 주시됐고 또 이제 우리 현대시는 위로는 개화기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창가와 신체시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신체시는 뭡니까? 창가와 근대시의 중간 형태로서 시대의 이념과 정서를 담은 시로
문명 개화와 애국 애제국을 노래한 시로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의 1908년 해에게서 소년에게 시입니다. 소년 창간호에 앞서 1890년대까지 소급되어 접할 수 있는 시문학 형태의 창가가 있습니다. 이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시대별로 우리 문학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20년대 동인지 시대, 자유주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예술성 추구의 시대,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친일 문학의 극성기, 1940년대 후반기는 이데올로기 대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순수시의 이중적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세계의 굴절 심화 반공 이념이 주류가 됐고 1960년대 4.19와 5.16 민중시 주축이 됐습니다. 1970년대는 산업화 시대 문학도 다양한 사회 적분을 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노동공해, 1990년대 공산주의 사회의 민주화 이후 다양한 경향으로 변모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문학의 환상성, 가상현실이 대폭 도입이 됐죠. 현재는 인터넷, 전성시대, 디지털 시대, 바로 컴퓨터, 핸드폰 켜고 시를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인들이 독자들과 함께 매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물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기에 노래는 또 시가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정보통신망 시대, AI 시대에도 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 박완신, 남은 박완신 TV를 통해 법률행정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신앙송, 음악, 악기 연주, 영상 컨텐츠까지 올리다 보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의 분류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할 수가 있죠.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적 형태의 시입니다.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또 반성, 명상, 암시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를 띈 시입니다. 서정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게 행위나 연속에 표현하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짧은 형식의 노래를 할 수가 있죠. 김은철 상기대 국문학과 교수는 시는 구문적 형태에 있어서 문법적 논리적 연관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관적 감정 표현의 서정시가 감동을 더 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 파토스적 표현은 돼도 로고스, 지적, 에토스, 신뢰성, 이것이 부족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해서 서정시를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지적, 이성적, 또 파토스, 감성적, 에토스, 신뢰, 설득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방법, 신뢰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극시는 미래에 해당하고 긴장의 정황을 띈 시입니다. 시중에 난해한 시가 안 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자기도 모르는 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는 쉽게 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 작품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감동적, 창조를 부각하기 위해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텃밭에서 여분 별들을 땄다. 낯설고 참신한 표현이죠.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구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죽은 물새가 운다.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이런 시의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작사를 하다 보니까 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작사를 하려면 사행시 등 음악적 운율에도 맞게 작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운 금강산 작곡자이신 최영섭 선생이 제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을 해주셨는데 작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얘기도 해줘서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섭 선생의 작사 방법을 들으면서 사행시가 가곡 가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행의 글자 수는 3, 4, 5를 주로 하되 2연 내지 3연 정도가 적합한데 4절까지 한다면 4연까지 있어야 되겠죠. 후렴은 같은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곡의 주제, 소재에 따라 위 원칙을 안 지켜도 됩니다. 다양하게. 우리나라 명가요들을 보더라도 목포의 눈물은 글자 수가 3, 3, 5 한행으로 해서 3절까지 됐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3, 3, 5잖아요. 그렇죠? 비 내리는 고모령. 비 내리는 고모령은 4, 4, 5를 한행으로 하여 2절까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 비 내리는 고모령은 우리나라 명가요 중에 명가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부르다 보면 364장에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4죠. 그렇죠? 334 한행으로 해서 보통 4절까지 있는데 4연까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 찬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를 쓰고 고위공자 출신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행정 법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수협회에서 법인 설립을 해달라고 해서 한 30분간 법인 설립 절차를 설명했더니 저보고 행정학 박사님이 또 총장님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가수들이 힘이 나겠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그냥 갖다 줘요.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시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라 어머님의 손을 놓고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더니 자기네 유튜브 영상까지 올려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방송 실장을 하며 할 때 유명한 시인 소설가 등 문학인들이 방송에 나갈 원고를 써오면 제가 국가 정책을 고려하면서 원고 검토를 하고 PD에게 넘기면 PD, 프로듀서죠. PD가 아나운서를 선정하여 방송을 제작해서 KBS 통일로 가는 길 등 프로그램에 방송을 정기적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KBS는 물론 MBC 두고온 산업으로 SBS 아침 생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극동방송에도 통일선교에 관한 방송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 TV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 원고를 많이 쓰게 되었고 문학적인 글 쓰는 실력이 늘게 되어 갑자기 생방송 해달라고 해도 거리낌 없이 나가서 잘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와 달리 드라마는 스토리가 융합되어야 하고 스토리 중심되면 안 됩니다. 매번 자극을 줘야 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수필은 신변 잡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기행문, 수필이 제대로 되려면 예술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계로 디자인, 카터 콜에는 문학의 말하기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행수필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주하면서 강연도 했어요. 캐나다도 일주하면서 강연했고 미국도 일주하면서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강의한 바 있고 유럽도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또 이제 중국도 26개 성 중에 20개 성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경영전략, 경영정보를 강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가서는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이제 교행경을 보통 여름방학 때 한두 달씩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국의 그 기행수필 그걸 써서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꼭 수필을 써와요. 가서 기행문을 써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행수필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작 기법 6제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싣는 예술입니다.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입니다. 시에서는 아 기쁘다, 아 슬프다, 영탄법이네요. 이런 판단은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가요는 판단도 내려도 되죠. 그러나 정황 제시에 머무를 뿐 판단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판단 내린 경우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어떻다, 구름이 어떻다, 판단 뭐 그냥 보여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바다를 향한 산 마룻길에 마차가 한 대 잠겨 가고,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여운을 남기고 있잖아요.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바다 건너편에서 성은 그대로 오동 거의 졌으니 늦가을인가, 이렇게 여운을 남기도록 이제 시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말로 그린 절묘한 그림, 시를 쓰는 것은 이미지를 창출한 것입니다. 시인은 감동적 과장, 창조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판단을 내릴 경우도 그런 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에서 자려면 별들을 땄다 판단을 내렸잖아요.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구름이 닻을 내리고 있다, 바로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은 물새가 온다, 한 사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어떻게 바다를 들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바다를 들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의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낯설고 참신한 기술입니다. 자기 나름의 독창성도 때로는 시에서 필요합니다. 이성고 선교 성신여대 교수인데, 이제 지난 2019년에 한국 장로문인협회에 와서 특강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작가의 승표는 표현에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 허드슨 심리학자는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자면 언어 표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성극 교수는 시어 표현에 있어서 간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 요양원, 무지개 교회 등이죠. 또 서정주 시인은 한자어, 남이 쓰는 언어 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성교 시인이 간판에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간판에서 지난번에 바로 예수의 전당에서 국립 교향악단 바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해보니까 바로 예수의 전당 앞에 시작 꽃이다, 시작은 꽃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작이 바로 꽃이래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꽃이란 말도 저는 참 좋게 들려요. 그렇죠? 시작분, 시창작은 꽃이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작은 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문학 교수들의 얘기도 참고가 됩니다. 특정 분야의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석박사과정에서 북한 행정을 전공해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특정 분야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심도 하다가 여러 시인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학으로서 시가 되어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통일 선교 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하고 그 사상에 숨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일 선교 관련 신앙 시는 기도문처럼 서술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향하고 상징 비유를 통한 간접 기법을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 전파 위한 깊은 신앙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한 복음 전파의 효율성에 기저를 두고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서 쓴 시 중에 어둠 속의 빛, 갇혀있는 곳의 빛 등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또 지팡이 덕분에 천리를 간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시 많이 읽고 외우고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나 새벽 기도 말씀을 시로 요약해서 복음시 낭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광복 79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바로 지난 8월 12일이죠. 기독교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전도회관에서 우리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저는 자유인의 꽃 바로 이 시를 낭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 번영통일 포럼을 그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주제 발표하는 교수 한 분이 상당히 그 아주 그냥 복음적인 내용의 통일 문제를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를 강조했고, 근데 사회하신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복음 통일, 그분도 복음 통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통일에 관한 시, 복음의 향기, 신앙송을 바로 즉석에서 써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시 쓰는데 특히 열정이 필요하다. 저는 중고교 시절, 대학 시절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다독, 다작, 다상량이란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시를 잘 쓰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고교 시절 우리가 다닐 때는 영화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영화 한 편 보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참 잊어버리기가 아까워서 영화 줄거리, 시나리오에 완전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시나리오 한 편의 시나리오 썼습니다. 근데 그게 글 쓰는 데도 굉장히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기도 계속 썼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는 시를 쓰려면 그때그때 글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시를 쓸 때는 매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기록한 노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좋은 글, 좋은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신앙송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신앙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신앙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그 낭송 잘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앙송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은 시인들의 좋은 시를 낭송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시 50편 100표를 외운 시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시 쓰기 위해 좋은 무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문인협회 등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시를 쓰는 시인은 기독교계, 문인협회 등의 가입 활동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특히 특정시, 저는 이제 그 특정시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북한학을 전공해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평양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이제 평양에 가서 그 고려 항공 타고 평양에서 이제 국내선이죠. 거기서는 양강도 해산시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로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참 백두산에 그 올라가는 길은 중국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평지예요. 중국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가파른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서 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은 계속 갈 때마다 천지를 봤어요. 근데 평양에서 갈 때도 그때는 평양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문학인들하고 북한의 문학동맹 회원들하고 또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인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가서 이제 제가 맑은 백두산,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오다가도 정상에 올라가니까 또 비가 개이면서 맑아져요. 그 시를 썼어요. 시를 썼더니 자기들이 막 시를 달래요. 그 문학동맹이 쉽겠대요. 제가 주변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걸 바꿔 써가지고 어떻게 잘못 실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백두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 통일로 가는 모습 이런 걸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시를 썼는데 그걸 자기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아예 거절해버리면 뭐하니까 이 시를 대동강에 그때 양각도텔이 모을 텐데 북한에는 양각도텔이 있고 양각도텔은 아주 유럽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신식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앞에 골프장도 있고 또 고려호텔은 북한에서 아주 제일 오래된 고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갈 때는 이제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가까운 그 평양 신학교도 가까운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강 여관이라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호텔도 여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강 여관 호텔도 굉장히 커요. 거기서 이제 묵게 됐는데 참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거기서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 하면서 또 최고인민회의 우르바는 국회입니다. 국회 의원도 하면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도 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박안신 교수 선생은 수령 좀 교양 좀 잘해주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수령 비판 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수령 비판 좀 하지 말고 교양 좀 잘해주세요. 우리 교계 목사님들, 장로들 모두 같이 갔습니다. 교수님들도 같이 갔고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도 다 들었습니다. 장로지만 장로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물론 정치 지도자 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나 또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 수령을 뭐 이렇게 높이 보는 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안 좋다.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바로 하나님과 같다. 수령은 하늘, 뭐 하늘님, 뭐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여러 지역을 가보니까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막 성경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이용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걸 바로 자기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영원히 산다. 그렇지 않아요? 영생.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어버이 성은 영원히 살고 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프랑카드로 쓰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문학동맹 그 시인이나 수필가 소설가들은 그 노동당 정책에 맞게 또 글을 써야 됩니다. 그 진정한 문학이라고는 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 변에 와서 그 아주 통일과 가까운 그런 시였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쓴 시입니다.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통일을 이루자. 또 대동강과 말해도 하고 대동강과 한강은 하나로 흐른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시를 써서 아예 기자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 우리가 한 100여 명씩 같이 그때 가고 했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못 갔어요. 개인적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저는 북한을 비판하는 그렇게 이제 제 책이 북한 행정론, 북한 정치, 뭐 북한 종교론, 북한의 경제론, 북한의 경영론 이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학 교재를 발간했기 때문에 그런 교재마다 사실 북한이 잘못된 거 그대로 비판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저 혼자는 또 몇몇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꼭 기자들 갈 때 많이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교수 대표로 또 기독교계 대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그런 이념적인 시도 있다. 또 이념적인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우리 시는 아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정말 자유롭게 또 감성에 맞게 써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적인 시를 잘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시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촌에 가서는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훌륭한 정말 시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낚는 어부들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창작 실제 기법 또 표현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그 문학 시인들이나 교수들에 따라서 달리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것도 절대적이진 않다. 우리가 시의 표현은 자기 나름대로 또 개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백운복 교수, 서원대 국문과 신실론도 참고를 했고 제가 이승하 교수의 그 시쓰기 교실 한국시문학사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또 신용엽 교수의 중남대 국문학과 시의 내용을 형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운율 이미지 표현 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 정신을 어떻게 잘 형상화해서 해서 내는가에 따라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는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기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비유법이죠. 비유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언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가 있고 은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유는 명유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또는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뭐뭐같이, 뭐뭐보다, 뭐뭐하듯, 뭐뭐인 양 등이 비교 조사가 들어갑니다. 직유는 유사성의 비유입니다. 직유법의 예로 김영랑의 돌담에 소색이는 햇볕같이, 시에서 소색이는 햇볕같이. 은유는 동일성의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은유법 예로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직유는 비슷한 두 사물이나 관념의 비교인데 반해서 은유는 동일한 두 사물이나 관념을 비교하는데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상징법이죠. 상징주의에서 뜻은 불가시적, 형이상학적 실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신석경의 슬픈 구도에서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중에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승하 교수는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과 변화 기법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유법은 직유법, 은유법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법과 변화 기법. 다양한 강조법은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 곳에 여인 옷 벗는 소리. 내 마음에 눈물이 내린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에 있으랴. 멋있는 표현들이죠. 과장법은 실물의 실체 크기와 정도, 모양, 소리 등을 침소 봉대하여 쓰거나 작게 적용하여 쓰는 법을 말합니다.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하늘에 취하였다. 새들이. 저도 정말 그 하늘에 취하였다 이런 시를 많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탑법, 이 과장법을 보니까 이 참 법도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탑법, 박종화 시인의 영탑법 예로 오 이렇게 한다든가,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각이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감탄사를 보통 넣고 표현하죠. 오 이렇게. 미화법, 놀고 먹는 자를 식충이로 표현하고 한량을, 보통 놀고 먹는 자를 옛날에 시골에서는 보면 식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충이로 표현 않고 그냥 한량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해 준 것도 있죠. 미화법. 대조법, 밤이 있으면 낮 있고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맞서요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대조법입니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법 있죠.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루는 물입니다.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어떻게 끓는 물 속에서 꽃이 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도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거법과 반복법. 열거법은 관련 내용의 단어를 열거하는 것이죠. 새끼 요리도 헌시작도 소똥도. 반복법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잔디 금잔디. 반복했잖아요. 심심산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양법과 문답법 있습니다. 억양법은 우선 누르고 난 후에 축겨 세우거나 먼저 울려준 다음 눌러버림으로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얼굴은 범죄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 그렇죠? 처음에 막 눌렀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죠. 마음은 참 순한데 융통성이 없어. 이것도 처음에는 좋게 표현했다가 또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문답법은 동문서답을 통해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사회 풍속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풍자성과 생동성을 줍니다. 그 예로 김혜순과 한민복 시인은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를 문답 형식으로 시를 씁니다. 해화동 대학로로 나와요. 장밋빛 인생 알아요? 왜 항림 답안 쪽 몰라요? 그럼 어디 알아요? 그럼 대체 어딜 아는 거예요? 그 간판 좀 보고 다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리법과 도취법. 서리법은 사실을 변화시켜 더욱 잘 전달하는 수사법이고, 이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범은 오는가. 서정주 시인의 그 춘향유문 있지요.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뒤바꿔 쓰는 것. 김영남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죠. 비약법과 경구법이 있습니다.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키는 거죠. 문서에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렸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지지가 담겨있는 경구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그렇죠? 그리고 생략법과 연세법. 생략법은 긴 설명을 생략하고 윤상규 시집에서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연세법은 최승호의 진의외의 술 진흙밭이다.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온몸으로 길도 없이 꾸물꾸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과 이미지 구사의 묘미가 있죠. 상징은 국기는 국가, 흰옷은 백의 민족, 대나무는 절개, 상징과 같이 상징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가시적인 사물을 통해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란 인간이 상징의 힘으로 구체적인 정경을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나홀로 밤 깊어 뜰의 날이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런 것이 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레고리가 있죠. 아이러니, 역설구사의 묘미입니다. 알레고리는 우리 성경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의미가 있어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풍유법에 해당되죠. 한번 그 예를 들어봅시다. 경구법과 비슷한데, 예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가서 고기 낚는 어부보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아이러니는 히라보에서 유래된 변장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시치미를 뗀다는 의미입니다. 김소래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리워서 간다고 하지 않고 역겨워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아니는 물 흘려오리다. 역설은 모순, 충돌되는 진술 형태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위의 창작 기법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특징인 참신성, 적시성, 적당성, 일관성, 대조성, 반복성, 분포성 등과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행정학에서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야 사실 문학에서 필요합니다. 참신해야 됩니다. 신은.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말할 때나 참신한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또 적시성.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파리 올림픽 할 때 금메달에 대해서 시를 썼거든요. 그때 금메달이 한참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런 시를 한 번 딱 썼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냥 그 조회수도 많아지더라고요. 적당성. 시는 적당량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서너 줄짜리 짧은 시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책 한 권을 완전히 짧은 시로 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좀 다양하게 쓰려고 그래요. 한 서너 줄 짧은 시도 있고, 한 1분짜리 쇼츠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1분짜리 시도 있고, 2, 3분짜리 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야 또 사람들이 그게 더 어필하더라고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그게 마침 최고다, 좋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조성, 밤이 있으면 아직 아까 대조성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반복성,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되잖아요. 잔디, 금잔디. 그렇죠? 분포성, 적당히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는 시를 써도 적당한 그런 양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사람이 예를 들면 5사람 모였을 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그냥 하고 딴 사람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5명이 모였을 때는 꼭 5분의 1만 해야 됩니다. 사실. 물론 교수나 강사들 앞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느 한 사람만 계속 강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하면 그것도 심심하잖아요. 같이 해줘야 돼요. 분포성을 맞게. 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도 적당히 분포성을 갖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 붙이기와 행령 만들기가 또 중요합니다. 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시란 제목이 있고 행연으로 모입니다. 행은 낱말 구절로 이루어지고 연은 행이 모여서 이루어지죠. 제목을 어떻게 잘 붙일 것인가. 주제, 제재, 단어, 어구, 문장,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참신한 제목을 만들어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이런 참신성이 나오잖아요. 참신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신성이 중요하다. 참신한 의미를. 남이 계속 쓴 걸 계속 써도 안 되잖아요. 셋째, 현대시의 제목은 거창함과 추상과 관념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도 쓰지 말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배격하고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제목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시의 첫 행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아주 도입부에 중요합니다. 그래야 독자는 그 다음 행을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 꽃이 열리고 있었다. 저는 이금배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 신이 준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첫 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첫 행위. 저는 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수법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전문자격사 교수들을 전체를 모아놓고도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이제 법학 행정학을 전공하면서도 교직 과목을 다 따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교사 자격증도 받았었어요. 대학 다닐 때 2급 정에서 자격증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학도 배우고 교수법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그냥 어디 학교에 그때는 고등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이라고 하죠. 실습을 그냥 한 몇 달간 하면서도 아주 교수법을 딱 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대로 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수할 때 처음에 딱 5분간 사로잡아야 돼. 그렇죠? 모티베이션 단계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50분 강의면 5분간에 완전히 청중을 딱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모티브예요.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강의 내용 중심으로 하면서도 중간중간 재밌게 고저 장단, 그렇지 않아요? 신앙성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맞춰가면서 음성, 음정 표현도 잘하고 발음도 정확하게요. 그래 신앙서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서는 다음에 가서는 전부 이제 마지막 그날 한 걸 요약해 주면서 다음 예고까지 잘해줘야 돼요. 다음 강의는 뭘 하겠다. 그렇죠? 이게 교수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그 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행연 구분, 행 구분에서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연 구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래 시인은 행령 구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래의 먼 바다 마을로 기우는 언덕 구름에 낮에 지붕 밑 들이우는 종소리에 돛을 올려라. 어디에 막 피는 접시꽃 새하얀 바다 간빛 돛을 올려라. 오늘의 아픔에 먼 바다에 한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독자는 천천히 읽어나가게 됩니다. 첫 문장이 세 개의 연에 걸려 있으니 더욱 그렇죠. 그런데 3년 돛을 올려라가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5연 역시 한행연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 부분에서 호흡을 고르게 되고 눈길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 연후의 마지막 연에 이르러 오늘의 아픔이 정상화되는 찬란한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래 60의 가을 거기 그 자리 봉선화 주먹으로 피는데 밖에 서서 우는 사람 건듯 갈바람 때문인가 밖에 서서 우는 사람 스치는 한점 바람 때문인가 정말? 아니 물음표까지 다 넣네요. 그렇죠? 밖에서 우는 사람은 제2연의 첫 행이고 또 제3연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독자가 이 시구에서 주목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5연을 정말이라고 함으로써 시 전체의 의미를 환기시키며 긴 여운을 줍니다. 시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행과 연 구분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이성복 시인은 행과 연 구분에서 파격적인 예를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망치는 못을 박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변은 잠들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과 고관의 딸이 결혼하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문학 창작의 또 이제 동기 목적 또 이제 그 창작의 비결 또 문학의 꽃과 향기 종합적으로 이제 문학의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 또 쓰는 방법들 비결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 교수들 문학 교수들 또 문학인들 시인 수필가들 말도 많이 인용했고 저서도 많이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문학의 정의 창작 기법 등 의견을 참조해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또 사회과학, 문학, 종합적인 이렇게 학문적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생 열정다해 주님 동행하며 행복한 삶 열어서 이웃 국가 사회 세계 인류에게 소망 평화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od's part,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부분을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며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문학의 꽃을 활짝 피워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리는 자로 굳게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시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문학 창작, 꽃 향기 이렇게 이제 마치면서 참고로 저도 이제 시집 수필집도 한 10여 권, 대학교에도 한 20여 권 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몇 분들의 이건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문혁 시인의 시창작 10개 명에 대해서 또 이제 지난 8월 달에 함께 노래도 했고 그분 또 강의도 들어봤어요. 그 10계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창작 10계명. 거기에서 이제 뭐냐. 첫째는 소재는 작고 좁게 삶의 은유나 상징 소재가 있어야 된다. 소재와 주제는 새롭고 남달라야 한다. 하나의 법칙을 활용하라. 또 네 번째는 꼬리물기 기법을 활용하라. 변화주기죠. 시상의 전결은 기승전결로 하라.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다. 표현은 이미지를 잘 살려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하라.
말은 쉽게 뜻 깊게 하라. 각종 수사법을 활용하라. 시 안에 삶을 담아라. 그렇죠? 내가 오늘 삶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담아라. 그 다음에 이금배 시인도 시창작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창작 9가지가 나오죠. 첫째, 시인의 첫 줄은 시인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의 첫 줄은 시인이 주는 것이다. 첫 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는 절제미와 농축미가 있어야 폭발력이 크다. 아주 멋져요. 셋째, 시는 체험이 중요하고 시의 알맹이는 바로 나다. 바로 내가 시의 알맹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자연과 인간 삶,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적인 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라. 그렇죠? 다섯 번째는 형용사, 부사가 아닌 새로운 묘사, 신선한 표현을 찾아라. 형용사, 부사가 많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구하고 행과 행의 낯선 결합이 좋은 시를 낳는다. 일곱 번째, 대상을 처음 만나는 풍경처럼 바라보고 묘사하라. 처음 만나는 풍경처럼. 그렇죠? 시를 엿가락 늘리듯 하지 말라. 시를 엿가락 늘리듯 쓸데없이 말을 계속하면서 그냥 너무 크게 길게 쓰지는 말라, 이런 얘기죠. 시의 끝구절은 비약, 상승, 반전을 이뤄라. 끝구절에 비약하고 상승하고 반전을 이뤄라. 이 말도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태주 시인이 또 유튜브에서 많이 그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시창작 기법을 설명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의 창작 기법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연과 사람 사이, 저희들 기독교 시인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햇볕과 바람꽃, 새들의 지저귀,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로 삶에 발견해야 된다. 인생에 발견해야 된다. 세상의 발견이 바로 시쓰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단을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읽어도 모르겠고 누군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시, 그런 시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느냐. 그렇죠? 너무 어렵게 쓰지 말라 얘기죠. 그렇죠? 물론 시의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시도 필요하겠으나 시중의 시는 서정시임을 역시 인정하는 바, 나태주 시인의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시에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간단하게 쓰면서도 아주 요약해서 멋지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너무 쉽고 일상적인 시면서도 이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됐죠. 시에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서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연과 사람을 연결 고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 특히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줘야 한다는 말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문학 선교사인 김지원 시인, 목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있다. 문학은 바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지 않아요? 문학은 문화의 근본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진흥법이라든가 문학진흥법에도 문학을 제일 앞에 내세웠잖아요.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학은 문자지만 소리로 변화시키면 언어가 됩니다. 따라서 문자와 언어는 동일한 실체의 양측면입니다. 노벨상에 다른 상은 없어도 문학상에 있는 것은 인간이 창출해낸 가장 훌륭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에 문학상이 있잖아요. 다른 예술상은 없잖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학 작품을 잘 써서 문학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시적 표현에서 박가을 목사가 이제 시인인데요. 시창작 이론과 실제, 이거는 이제 그 특강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자기 그 저서를 가지고 시창작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저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문학 분야는 시, 수필, 소설 등 분야가 있는데 시는 시사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수필은 사실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는 비유적 시사적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소설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쓰는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필은 사실적 표현, 그대로 이어가는 표현. 또 이제 시는 뭐 아주 감성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적 표현을 해야 된다. 또 소설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수필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어야지만 시는 기승전결만 기승결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전결, 전은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수필이나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결론 모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시는 기승결만 있어야 된다. 전은 없어야 된다. 문학은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다. 감성이 단순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숨겨놓았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감정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감흥이 있는 시를 써야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내 고백, 자기 성찰로 감흥이 있는 시를 쓸 것을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체험과 상상력의 산물이며 인간관계의 통찰을 통해 우리말을 문장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시작법이다. 시를 통해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사물의 형상을 그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채화가 하나의 형상이라면 그 꽃 형상을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듯 미적 감각과 그러한 감성을 나타내는 표현 기능이 잘 조절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시각적, 청각적, 심리적 상징, 이미지를 잘 그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물을 모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글의 형태를 통해서 비범한 의휘의 언어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 쓸 때 미사여구나 나이라는 시는 길어지므로 지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를 보자. 뱀은 길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 뱀은 길다. 길긴 길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넉자예요. 한 시가. 프랑스의 시인 쥐르나르의 시 쉴만한 물가. 한 편의 짧은 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시편 아가서 보며 신앙시를 참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시대 시는 국제적 소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를 써서 외국인들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 시를 외국인 단 한 사람이 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철학, 의학 등 각 학문 분야 참조해서 의사시인은 의술을 표현하고 의사시인은 의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법학, 행정학,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도 써라. 그 분야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박완신 TV, 신앙송 영상 또 작사한 가곡 등 많이 이제 올리다 보니 외국인들이 감동받았던 외국인들의 답글도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유튜브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지만 사실 그게 컴퓨터라든가 또 이제 핸드폰 여러 가지 편집 방법 이런 거는 아직도 미숙해요. 물론 그때 총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학교를 총괄해서 참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물론 뭐 인터넷 분야 전문을 하니까 뭐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난 물론 가서 강의는 했지만 제작 편집은 다 이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이버 기술은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전문하는 목사님이 저를 복음 전하라고 유튜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작년 6월 달에 1000명,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4000시간이 되니까 구글에서 파트너로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광고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 전하라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가 이제 특히 법률 행정 강의도 나가고 또 이런 시창작 강의, 또 경영 전략 강의, 심지어는 부동산에 대한 강의, 또 국제정세 강의, 또 신문, 방송에 나갔던 그런 내용들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강의, 또 시창작 강의, 또 세계 각국 다니면서 강의했던 내용들, 또 이제 동문선교대학 강의했던 내용, 경영전략 강의했던 내용들, 행정 강의했던 내용들이 나가니까 컨텐츠가 다양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특히 문학예술 이 분야가 조회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문학예술 분야, 시, 낭송. 그래서 이제 물론 제 유명한 신앙송가들이 제 시도 낭송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제 시를 낭송을 직접 해서 또 이렇게 영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벌써 52,000명, 뭐 3,000명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바로 승인난 이후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조회수도 많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 많이 오르는 걸 대충 보면 어디 관심 있는 거, 그렇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올렸다든가 또 어디 뭐 인기인들 뭐 이렇게 나와서 한다든가 또 이런 근데 또 어떤 유튜버들은 참 윤리관계도 지키지 않아요.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죽은 사람도 죽어간단 말이에요. 뭐 누가 이혼했다 뭐 하여튼 관심 있는 사항들을 딱 집어넣으면 또 조회수도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유튜버 윤리강령을 꼭 지킵니다. 건전한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 인류에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특히 기독교 이런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의 문학의 꽃을 피워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구독자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해줘요. 그래서 유튜브가 벌써 5만 몇천 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참 너무 감사해요. 답글 정말 참 좋은 반응. 아주 음악도 제가 이제 찬양 곡들도 많이 나가는데 제가 또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이렇게 시로 요약해서 나가고 하는데 이런 곡들을 들으면 아주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거의 1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강의 이렇게 긴 강의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문학 창작의 향기 또 꽃 복음의 향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